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은 왜 반중 국가가 되었나, 베트남 반중 정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에 호감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네요. 2022년 12월 27일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녀 2364명 중 약 81%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반중 정서는 56개국 중 1위였죠. 당시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진 데는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발생한 한복 논란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극심했던 이유가 논란이 많아서였다지, 당시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반중 정서는 존재해왔고 존재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등 역사 왜곡 시도가 있었고, 문화적인 이유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중 정서는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기술을 빼돌려서 가져가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인재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핵심인 기술력을 빼가는 것은 한국의 경제 동력 자체를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을 빼돌려서 할 것들은 뻔하니까요. 국가가 대놓고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과 치킨 게임을 하면 이게 방도가 딱히 없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는 기본 탑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아니 협력을 맺고 있더라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중 정서가 존재할 정도죠.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만큼이나 반중 정서가 심한 아시아 국가가 또 존재하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모태 반중이 있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많은 베트남인들이 중국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 작가는 전 세계에서 화교가 힘을 못 쓰는 나라가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다소 독특한 일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는 그렇다 치고 베트남은 동남아거든요. 화교는 동남아 국가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교 자본이 산업 비율 중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차지할 만큼 사실상 화교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장악한 수준이죠. 그런데 같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남부 지역의 경제를 장악했던 화교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죠. 베트남 정부는 전쟁 직후 두 번이나 화폐 개혁을 실시하면서 거대한 지하 경제를 움직이던 화교 사업가들의 경제력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버티다 못한 화교들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화교 경제권이 붕괴되었죠. 이후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노골적으로 척을 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적정 수준에서 조율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심한 반중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죠.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무턱대고 욕을 하거나 반하는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미우나 고우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니까요. 2023년 12월 시진핑이 베트남에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 외교 당국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운명 공동체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의 운명 공동체 외교 전략에는 중국 중심으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죠. 사실 이 의도를 모르는 국가는 없지만 알면서도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운명 공동체를 맺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 왕조 시대의 조공 질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영어로 된 양국 공동 성명에는 공동 운명을 의미하는 커먼 데스티니라는 용어 대신 미래 공유를 뜻하는 쉐어드 퓨처라는 말이 들어갔죠. 사실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 국가 입장에서 중국이 제안은 뿌리치기 힘듭니다. 서방, 대표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경우 돈을 준다기보다는 기회와 방법이기에 결국 당국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쓸모죠. 게다가 베트남은 과거 전쟁에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채널에 1대1로 영상에서 나왔듯 그냥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빚이죠. 빚을 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베트남은 확고히 또 여러 번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해왔습니다. 대만 중산대학 정치학연구소의 천종옌 부교수는 베트남은 중국과 오랜 역사적 애증관계가 있고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동생 국가가 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배경만 놓고 보면 중국과 제일 친해야 할 국가가 베트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일당 독재 국가이니까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정치 체제를 채택한 중국을 그 어떤 나라보다 싫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을 겪었으니 베트남인들은 반중 정서보다 반미 정서가 강한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아예 친미 반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베트남은 어쩌다, 아니 왜 중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베트남 반중 정서의 뿌리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사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부터 이랬다가 아니라 베트남의 역사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가 탑재되거든요. 고대 이야기는 살짝만 해보죠. 베트남 지역은 고대부터 한나라, 당나라 등 중국의 여러 왕조와 교류해 왔는데 때때로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11년에는 한나라가 남베트남을 정복하면서 베트남의 일부 지역들이 한나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죠. 이후 약 1000년 동안 중국 역대 왕조는 현재 베트남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해왔고, 베트남 민족은 여러 차례 대규모 봉기와 독립운동을 벌이며 중국이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자매의 봉기는 한나라의 통치에 맞선 베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중 하나로 여겨지죠. 이후 중세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공 책봉 체제를 사용했죠. 주변 국가들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며 중국의 우월성과 지배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중국은 해당국의 군주를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군사적 보호와 외교적 승인,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왕조 역시 명목상으로는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왕조를 유지하면서 자주성을 지키려 끊임없이 노력했죠. 특히 국가 운영과 군사 정책에서는 철저히 독립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도 우리도 이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더 적극적으로 반항했죠. 일례로 15세기 초 명나라가 쩌낭조가 무너진 틈을 타 군대를 보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 민족영웅 레러이는 의병과 농민군을 규합해 10년간 게릴라전을 벌였고 결국 명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세운 왕조가 레왕조이죠. 이후 청나라 시기에는 이전처럼 대규모 원정이 잦지 않았지만 청정부가 베트남 내 분쟁을 틈타 간섭하려는 시도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반복된 중국 대규모 원정, 베트남의 결사항전, 독립 유지라는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었죠. 베트남인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이 역사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중국은 침략자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과거부터 그랬듯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도 두드러졌죠. 1885년 청프랑스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 보호령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보호령은 제국주의 국가가 후진국을 지배할 때 쓴 통치 형태이죠. 말이 보호령이지 식민지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초 베트남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의 중심 과제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었죠. 호찌민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운동 과정에서 프랑스와 대립관계에 있던 공산 세력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는데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자 독립운동가이자 베트남의 초대 국가주석이 된 호치민은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해 버리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베트남을 지배하려 했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남부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베트남 독립운동 세력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 베트남 독립운동 세력과 프랑스 간의 전쟁,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베트남이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중국의 군사 및 물자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냉전 구도가 시작된 세계에서 중국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진영을 확대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는 물론이고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도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죠. 1차 전쟁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하며 물러났고 1954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때 베트남이 분단됩니다. 남베트남은 미국과 서방 진영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으로 북베트남은 호찌민 주도의 공산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되어져 2년 후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
안보를 수립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곧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흔히 베트남전이라고 말하는 2차 때는 미국이 도미노 이론에 따라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며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질 것을 우려하며 인도차이나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대결의 하위 체계로 보기도 하죠. 베트남전은 단순 베트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념 갈등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규모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각종 무기도 제공했죠. 베트남 역시 미국과 싸우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베트남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미국과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 간의 이념 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도 향후 외교 노선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소련과 중국은 모두 강대국이었고 또 인도차이나 전쟁 때 지원을 제공한 국가였기에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부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는데 둘의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베트남 지도부는 소련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향을 선택하죠. 베트남은 오랜 세월 중국의 직접적 간접적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베트남 내부에서는 전쟁 중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마음에 안 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형제국이 아니라 소련의 위성국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재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 지원과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줄 국가를 원했는데 당시엔 소련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냉전 시대의 주역은 미국과 소련이기도 했고요. 1975년 사이공 함락과 남베트남 정권 붕괴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재탄생하게 됩니다. 통일과 동시에 베트남은 더 적극적으로 소련에 접근하고 협력함으로써 중국과는 거리를 더 많이 두는 정책을 폈고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캄보디아 문제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에 맞서서 군사 개입을 단행했는데 당시 폴포트 정권이 지원하던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은 크게 치달았죠. 사실상 캄보디아 땅에서 지원을 통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베트남은 1978년 소련과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소련의 동맹국 지위를 확고히 했죠. 이 협력을 기점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베트남이 자신들의 이념적, 지정학적 적수인 소련과 결탁했다고 생각하여 강한 반발을 표명했죠.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소련과 동맹을 맺고 캄보디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지역 패권주의라 비난했죠. 반대로 베트남은 중국이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차이나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가 1979년 2월의 중국 베트남 전쟁 중월 전쟁이죠.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해 폴포트 정권을 몰아내고 친베트남 정권을 세웠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베트남의 점령이었죠. 가만히 놔두다가는 인도차이나가 베트남 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차이나 전체가 반중국 친소련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고요. 1979년 2월 교훈을 주겠다라는 명분 아래 중국은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을 공격했죠. 결론적으로 전쟁은 양국 모두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중국은 베트남에 교훈을 줬다고 선언하며 철수를 했고 베트남은 중국의 대규모 침략을 격퇴했다고 국내외에 선전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죠. 전쟁 이후에도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주기적으로 국경 충돌을 일으켜 베트남을 압박했고 베트남은 소련의 우호 협력 조약을 근거로 중국에 맞서는 태도를 고수하는 시기였죠.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반중 정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베트남은 중국의 경제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며 경제력까지 약화되었죠.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공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단절되었고요. 사실상 베트남에게는 소련밖에 없었죠.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가 하며 1991년에는 소련마저 해체하며 냉전 체제가 종식되자 베트남은 더 이상 소련에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베트남은 변화를 모색해야 했죠. 따라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은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가 상승하는 것을 분명 봤죠. 1986년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합니다. 계획 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경제 개혁이었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요. 동시에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1994년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 제재 해제, 1995년 수교도
성사시켰죠. 참고로 도이머이는 단순히 경제 분야의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사회, 문화, 교육 등 베트남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하고 자라난 젊은 세대를 도이머이 세대라고 부르죠. 도이머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듯 큰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다 더불어서 중국과 계속 갈등이 지속되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컸으니까요. 결국 베트남은 손을 내밀었고 개혁 개방과 갈등 개선에 나서던 지금과는 달랐던 당시 중국은 오케이를 외치죠. 전쟁 이후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국경 문제도 1999년 중베트남 육상 국경 협정, 2000년 북부만 해상 경계 협정과 같은 공식 협정 체결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세계 공장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생산 허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저임금 국가로서 섬유, 의류,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부상했죠. 중국 기업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베트남의 하청 생산을 맡기거나 베트남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국 간 무역 교역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육국 중 하나가 되었고 베트남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까지 들어가죠. 그런 같은 체제에다가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역사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반중이 극심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이유라면 한국도 반중 정서가 약해야 합니다. 한국의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위 아니면 2위이니까요. 여러분은 왜 중국을 싫어하시나요? 무역 교류와는 별개로 반중 정서는 중국의 패권주의, 군사력, 경제력 즉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차이나 머니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 정세에까지 관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역사 왜곡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반중 정서가 심할 만하죠. 베트남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역사가 있고 현재도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름 아닌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란 스프레틀리 군도, 파라셀 제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의 주요 섬들에 대한 영토 분쟁을 지칭합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중국의 영토임을 표시하는 영해권 구단선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더 할 말이 많은 게 파라셀 군도의 경우 원래 베트남의 것이었으나 2차 인도차이나 전쟁 중 베트남의 혼란을 틈타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점령했거든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친미 반중 성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이후로도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석유 탐사업 활동 등을 강화하며 영유권 주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반중 정서가 심화된 것은 2009년 중국이 남중국해 구단선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2013년 시진핑 집권 후 패권을 행사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죠. 2014년 중국은 베트남이 주장하는 해역에 대규모 석유 시추 플랫폼을 설치했는데 그 결과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부 중국계 공장들이 습격당한 것은 물론 방화 피해가 발생하였죠. 심지어 베트남인과 중국인이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반중 시위를 하기도 했죠. 즉 해상 분쟁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중국이 우리 땅을 뺏는다라는 직접적 위협이자 침략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서 반중 정서를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인 셈입니다. 여기다 기술 발달에 따라 베트남에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만행이 잘 정리되어 SNS, 유튜브를 통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소식을 접했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반중 정서가 생겨났죠. 그렇다면 베트남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소 양면적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반중 정서를 통제해야 하지만 민심을 무시할 수 없어 복잡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시위를 일정 선까지는 묵인하거나 조장하기도 하지만 폭력 사태로 번지면 강경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죠. 역사와 민족주의를 무시한 채 친중 노선을 걸으면 국민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게 뻔하므로 국내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 견제의 교두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은 어느 정도 최소화하면서 미국, 일본, 인도와 협력하며 힘을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베트남 반중 정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